은행에서 아들은 내가 정신이 나갔다고 주장하며 내 계좌에 대한 접근 권한을 요구했고 지점장은 그의 말을 믿고 있었다. 나는 희망을 잃은 채 침묵했다. 하지만 그때 15살 손녀가 일어나 지점장에게 휴대폰 속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다. 안녕하세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소중한 구독자 여러분. 제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느 나라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내 아파트의 아침은 매일 다른 냄새를 풍긴다. 오늘은 계피와 구운 사과향이 났다. 주방 공기는 짙고 따뜻했다. 오래된 자잘한 꽃문의 벽지와 거실에서 엿보이는 책들의 책등에 그 공기가 내려앉았다. 나는 창밖의 도시가 아직 잠들어 있고 고요 속에서 새로운 날이 태어나는 이 시간을 늘 사랑했다. 이 시간 동안 나는 단순한 미망인이자 어머니, 할머니인 박선영이 아니었다. 나는 순수한 방정식의 아름다움을 추억하는 수학교사였고 삐걱거리는 마룻바닥 소리마저 내 인생이라는 교양곡의 한 음표가 되는 낡은 아파트의 주인이었다. 내 손에는 회색 실을 깬 바늘이 들려있다. 아들 민준의 셔츠 소매 단추가 떨어져 나갔다. 사소한 일이지만 며느리인 유라는 그런 일을 자신의 격에 맞지 않는다고 여긴다. 하지만 나는 익숙하다. 평생 무언가를 고치고 깊고 꿰매왔다. 처음에는 갑작스러운 남편의 죽음 이후 텅 비어버린 가게의 구멍을, 그 다음엔 아버지 없이 자라는 아들의 비어있는 교육을, 그리고 이제는 아들의 비싼 셔츠에 달린 단추를. 그는 이제 40살의 어른이지만 나는 여전히 그의 인생을 한 땀 한 땀 꿰매고 있다. 갈비찜 냄새가 아파트에 가득 찼다. 민준과 유라가 들어왔을 때 그들은 노크하지 않았다. 그저 자물쇠에 자신들의 열쇠를 돌렸고 집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게 되었다. 그곳은 내가 마치 시녀라도 된 듯한 공동구역이 되었다. 엄마, 냄새 죽이네요. 민준이 주방으로 들어서며 냄비 뚜껑을 열어보며 말했다. 이것이 그의 평소 수법이다. 먼저 칭찬. 어린 시절에 따뜻한 무언가를 꺼내 나를 모르게 만든다. 유라가 뒤따라 들어왔다. 그녀의 얇은 하이힐이 마룻바닥을 날카롭게 울렸다. 그녀는 갈비찜을 보지 않았다. 그녀는 오래돼서 버려야 할 가구를 쳐다보는 듯한 표정으로 내 주방을 훑어보았다.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그녀는 서론 없이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녀의 구두 소리만큼이나 딱딱했다. 나는 말없이 갈비찜을 그릇에 담아 식탁에 놓았다. 나는 이미 무슨 일인지 알고 있었다. 최근 몇 달간 그들의 대화는 한 가지를 맴돌았다. 돈. 그들은 늘 돈이 부족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거라던 그들의 스타트업은 무서운 속도로 자금을 삼키고 있었다. 그들은 한때 민준이 숙제를 하던 식탁에 앉았다. 나는 차를 따랐다. 그들은 손도 대지 않았다. 엄마, 민준이 내 눈을 피하며 시작했다. 엄마 도움이 필요해요. 사업을 확장할 좋은 기회가 생겼어요. 투자자가 들어오기로 했는데 우리가 진지하다는 걸 보여줘야 해요. 담보가 필요해요. 내 속이 차갑게 식었다. 나는 그가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알았다. 이 낡은 참나무 식탁 천장까지 닿는 책장, 조용한 뜰이 내다보이는 높은 창문.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아파트가 아니었다. 그것은 수십 년간의 내 삶과 사랑, 희생으로 지어진 나의 요새였다. 남편 경수가 죽은 후 민준을 키우기 위해 나는 박사과정도 화려했을지도 모를 내 경력도 포기했다. 이 아파트는 내게 남은 전부였. 나의 영토, 나의 독립성이었다. 대출을 받으려고 해요. 아들이 우물쭈물하는 것을 본 유라가 말을 이었다. 어머님 아파트를 담보로요.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반년, 길어야 1년 안에 다 갚을 거예요. 엄청난 이자와 함께요. 그녀의 눈이 반짝였다. 그녀는 이미 그 돈으로 새 차를 사고 해외여행을 가고 휴대폰으로 항상 들여다보던 명품 가방을 살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녀에게 내 아파트는 멋진 인생으로 가는 길에 놓인 귀찮은 장애물일 뿐이었다. 나는 아들을 보았다. 그는 잘못을 저지른 학생처럼 어깨를 움츠리고 앉아 있었다. 그는 내 시선을 견디지 못했다. 그는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고 있었다. 그는 나에게 내 삶과 과거, 그리고 미래를 달라고 하고 있었다. 안 된다. 내가 말했다. 한마디 조용하지만 돌처럼 단단한 말이었다. 주방의 침묵이 귀를 먹먹하게 했다. 유라의 얼굴이 붉어졌다. 민준이 나를 쳐다보았고 그의 눈에는 실망이 아닌 마치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을 빼앗은 듯한 못된 어린아이의 원망이 담겨 있었다. 안 된다니요? 유라가 씩씩거렸다. 저희는 어머님 가족이잖아요. 바로 그래서 안 되는 거다. 나도 차분하게 대답했다. 이 갈비찜은 너희를 위해 만들었다. 차도 아직 따뜻하고. 하지만 아파트를 담보로 잡힐 순 없어. 그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차를 마시고 말없이 옷을 입고 떠났다. 나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고 내 예감은 맞았다. 이틀 후 그들이 다시 찾아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더 이상 부탁은 없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이상하리만치 차가운 표정이 있었다. 어머니, 준비하세요. 민준이 사무적인 톤으로 말했다. 은행에 좀 가야겠어요. 왜? 어머니 계좌에 관련해서 정리할 서류가 좀 있어요. 요즘 자꾸 깜빡깜빡하시고 고지서도 헷갈려 하시잖아요. 제가 정리하는 걸 도와드릴게요. 유라 씨랑 은서도 같이 갈 거예요. 손녀 은서의 이름이 언급되자 나는 경계심이 들었다. 왜 15살짜리 아이를 은행에 데려가는 걸까? 차 안에는 긴장된 침묵이 흘렀다. 민주는 핸들을 굳게 쥐고 있었다. 유라는 보란 듯이 창밖을 내다봤다. 뒷좌석에 내 옆에 앉은 은서만이 때때로 불안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볼 뿐이었다. 나는 마치 은행이 아니라 법정으로 끌려가는 기분이었다. 은행 지점장실은 밝았다. 짙은색 나무로 된 큰 책상과 가죽 의자가 있었다. 비싼 향수와 에어컨 냄새가 났다. 45살쯤 되어 보이는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기고 피곤한 눈을 한 지점장이 우리에게 정중하게 미소 지었다. 박선영 여사님. 그가 나를 보았지만 이내 민준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리고 쇼가 시작되었다. 저기, 지점장님, 내 아들이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거짓된 걱정이 뚝뚝 묻어났다. 어머니께서 최근에 많이 깜빡하십니다. 공과금 납부도 잊으시고 돈도 잃어버리시고요. 저희는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사기꾼들의 표적이 될 수도 있고요. 나는 의자에 꼿꼿이 앉아 내 아들을 보았다. 그는 마치 내가 그 방에 없는 것처럼 해결해야 할 문제, 물건, 골칫거리인 양, 나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작고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내 심장에 밝혔다. 의심도 많아지셨어요. 유라가 동정 어린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거들었다. 모든 걸 두려워하시고요. 저희 생각엔 연세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약간의 피해망상이랄까요? 저희가 어머님 통장 관리에 대한 위임장을 받아서 어머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장 보는 걸 도와드리고 남편은 큰 금액 지출을 관리하고요. 지점장은 동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나를 연민의 눈으로, 노망난 늙은이를 바라보는 전문가적인 연민의 눈으로 쳐다봤다. 그의 눈에 비친 내 모습은 무력하고 혼란스러운 노파, 자식들이 모든 것을 결정해주는 그런 존재였다. 내 안에 모든 것이 얼어붙었다. 무언가 말하려, 반박하려 했지만 말이 목구멍에 걸렸다. 내 아들, 내 친아들의 목소리가 나를 마비시켰다. 그는 나와 세상 사이에 벽을 쌓고 있었다. 벽돌 하나하나에 무능력, 건망증, 노망이라고 쓰인 벽돌을. 나는 발밑이 꺼지는 것을 느꼈다. 내 자신의 삶에서 서서히 지워지는 것을 느꼈다.
내 안에 희미하게 타오르던 희망의 가느다란 실이 닳아서 끊어지기 시작했다. 지점장은 이미 어떤 서류 양식을 꺼내들었다. 그는 그들을 믿었다. 당연히 믿을 수밖에. 걱정하는 아들, 자상한 며느리. 그들은 너무나 설득력 있어 보였. 그리고 나는 그저 침묵했다. 그리고 그 순간 나의 패배가 확정된 듯한 귀청이 터질 듯한 침묵 속에서 조용하고 맑은 목소리가 들렸다. 은서였다. 저기요. 잠시만요. 제가 뭐 좀 보여드려도 될까요?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그녀는 일어나 지점장 책상으로 다가가 자신의 휴대폰을 건넸다. 민준과 유라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봤다. 지점장은 휴대폰을 받아 화면을 흐긋 보더니 그의 얼굴이 변하기 시작했다. 먼저 정중한 미소가 사라지고 눈썹이 치켜 올라갔다. 그리고 그의 눈에 담긴 연민은 놀라움으로 그리고 이내 존경심으로 바뀌었다. 그는 나를 향해 고개를 들었다. 그것은 완전히 다른 시선이었다. 그는 무력한 노파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을 보고 있었다. 그는 말없이 휴대폰 화면을 내 쪽으로 돌렸다. 사진 속에는 일주일 전에 내가 있었다. 나는 시립노인복지관의 넓은 강당에서 체스판 앞에 앉아 있었다. 내 시선은 날카롭고 집중되어 있었다. 나는 판 위에 술을 보고 있었고 내 옆 테이블에는 서울시 시니어 체스 대회 우승컵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딸깍했다. 크고 선명하게 마치 전기의 방향을 영원히 바꾸는 스위치가 켜지는 소리처럼 차갑고 돌이킬 수 없는 명료함이 내 의식을 가득 채웠다. 그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수십 년 동안 살아온 우리, 즉 모성애와 무한한 용서, 끝없는 희생이라는 우리가 부서지는 소리였다. 나는 아들을 보았다. 그의 당황하고 겁에 질린 얼굴을. 그리고 마음 평생 처음으로 나는 그를 내 작은 민준이가 아닌 방금 나를 파괴하려 했던 낯설고 나약한 남자로 보았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게임은 시작되었다. 단지 이제부터는 내 규칙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나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났다. 사무실은 여전히 충격적인 침묵에 잠겨 있었다. 지점장은 내 아들을 쳐다보기를 피하며 과장된 존경심을 담아 은서의 휴대폰을 내게 건넸다. 나는 그것을 받아 손녀에게 돌려주며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 몸짓은 어떤 말보다도 더 많은 것을 말해주는 무언의 감사였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목소리는 나 자신도 놀랄 만큼 차분하고 평온했다. 나는 지점장에게 고개를 끄덕이고 돌처럼 굳어버린 민준과 유라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문으로 향했다. 돌아오는 차 안은 고문과 같은 침묵이었다. 그 침묵은 끈적끈적한 타르처럼 짙었다. 유라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었고 나는 사이드미러로 그녀가 꽉 담은 턱의 근육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민주는 핸들을 꽉 잡고 있었다. 그의 등은 극도로 긴장되어 있었다. 그는 급제동과 급가속을 반복하며 차를 거칠게 몰았다. 그는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계획이 실패한 것에 대한 분노에 차 있었다. 나는 은서 옆 뒷좌석에 앉아 스쳐 지나가는 집들을 바라봤지만 사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내 시선은 안으로 향해 있었다. 지점장실에서의 그 딸깍 소리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은 내 안에서 계속 울리며 내 영혼의 모든 현을 새로운 음으로 조율하는 소리곱새 같았. 모성애란 본능이다. 무조건적이고 모든 것을 용서하는. 그것은 당신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뺨을 내밀게 하고 변명을 찾게 하고 더 나은 것을 믿게 만든다. 수십 년 동안 그 본능이 나의 본질이었다.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주기만 했다. 나는 민준의 대학 입시 학원비를 내기 위해 남편의 결혼 반지를 팔았던 것을 기억한다. 그는 그때 그것을 몰랐다. 그저 대학에 합격했다고 기뻐할 뿐이었다. 나는 그가 아플 때 밤을 새웠던 것을, 그의 첫 차, 그들의 결혼식,
그들의 아파트 수리비를 위해 대출을 받았던 것을 기억한다. 나는 내 시간, 건강, 돈, 미래를 주었다. 나는 그것이 나의 의무이자 행복이라고 생각했다. 오늘 은행에서 내 아들은 달궈진 쇠를 가져다 그 상처에 찢었다. 그는 나의 용서하는 본능을 잿더미가 될 때까지 태워버렸다. 고통은 날카로웠지만 짧았다. 그리고 공허함이 찾아왔다. 그 공허함 속에서 얼음 같은 명료함이 태어났다. 이것은 불행한 사고가 아니었다. 실수도 순간의 나약함도 아니었다. 이것은 계획된 의도적인 공격이었다. 그들은 나를 모욕하고 부수고 미친 사람으로 만들어 내가 가진 마지막 것을 빼앗기 위해 그곳으로 나를 데려갔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시도할 것이다. 아마 이렇게 노골적이지는 않게 더 교활하고 정교하게. 더 이상 왜? 라는 질문은 없었다. 질문은 단 하나였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나의 과제는 바뀌었다. 이제 나는 그들의 안락함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생존을 보장해야 했다. 이것은 전쟁이 아니었다. 아니, 나는 증오를 느끼지 않았다. 나는 단지 내 영토를 지켜야 한다는 차가운 필요성을 느꼈을 뿐이다. 체스처럼 상대가 당신의 킹을 위협하는 수를 둘 때 당신은 분노에 빠지지 않는다. 당신은 판세를 분석하고 최선의 대응수를 찾는다. 은서가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나는 그녀를 보았다. 그녀의 크고 진지한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너무나 큰 사랑과 고통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고 나는 순간 숨이 멎을 뻔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이 작고 용감한 사람이 이 전쟁터에서 나의 유일한 동맹이었다. 나는 그녀의 손가락을 가볍게 쥐어주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민중과 유라는 차에서 내려 한마디 말도 없이 아파트 입구로 빠르게 걸어갔다. 그들은 마치 내가 피해야 할 전염병의 근원인 것처럼 내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아파트 안의 침묵은 더욱 짙어졌다. 그들은 곧장 자신들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굳게 닫았다. 나는 거실로 들어갔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다. 책장의 책들, 액자 속의 낡은 사진들, 창가에 놓인 아끼는 안락의자. 하지만 나는 이 모든 것을 다른 눈으로 보고 있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내 아파트가 아니었다. 이것은 체스판 위의 내 기물들이었다. 나의 룩, 나의 비숍, 나의 퀸, 그리고 나는 그들이 이 모든 것을 판에서 쓸어버리도록 내버려둘 생각이 없었다. 그날 밤 나는 꿈도 꾸지 않고 깊이 잠들었다. 몇 달 만에 처음이었다. 나는 여느 때처럼 동이 틀 무렵 일찍 일어났다. 하지만 아침은 달랐다. 공기는 더 맑게 느껴졌고 빛은 더 밝았다. 나는 커피를 내렸고 그 쓰고 지난 향기는 새로운 삶의 한 모금 같았다. 결심은 저절로 섰다. 수학 공식처럼 단순하고 명확했다. 나는 평소처럼 운동을 하는 대신 옷장을 열고 옷을 입기 시작했다. 실내 가운도 늘 입던 스웨터도 아니었다. 나는 체스 대회에 나갈 때 입던 짙은 초콜릿색의 가장 좋은 정장을 꺼냈다. 좋은 구두와 가방도 찾았다. 나는 현관의 낡은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았다. 그 안에는 박선영 여사도 엄마도 할머니도 없었다. 중요한 회의에 가는 분석적인 사고를 가진 여성 박선영이 서 있었다. 민중과 유라가 아직 자고 있을 때 나는 집을 나섰다. 아침의 서늘함이 상쾌했다. 나는 늘 가던 버스 정류장으로 가지 않았다. 나는 다른 방향으로 세 블록을 걸어 중앙대로로 향했다. 그곳에는 어제 나를 데려갔던 본점이 아닌 내 은행의 다른 지점이 있었다. 더 작고 조용하며 더 무게감이 있는 곳이었다. 안에서는 향수 냄새 대신 종이와 신뢰의 냄새가 났다. 나는 안내 데스크로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나는 젊은 여직원에게 말했다. 박선영이라고 합니다. 자산관리 전문 상담사와 상담하고 싶습니다. 예약하셨나요?
그녀가 정중하게 물었다. 아니요. 하지만 제 문제는 미룰 수 없는 일입니다. 상속 계획과 제 자산의 전반적인 안전성 검토에 관한 것입니다. 나는 이 말을 차분하고 자신감 있게 했다. 상속이라는 단어는 즉각적인 효과를 발휘했다. 5분 후 나는 작고 아늑한 상담실로 안내받았다. 책상에는 짧은 머리에 똑똑하고 통찰력 있는 눈을 가진 50대 여성이 앉아 있었다. 이수진 팀장입니다. 그녀는 자신을 소개하며 내 손을 굳게 잡았다. 말씀하세요. 박선영 고객님. 나는 그녀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이수진 팀장님, 제 모든 계좌, 예금, 자산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을 하고 싶습니다. 나는 시작했다. 최근의 미래에 대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어떻게 제대로 관리할지에 대해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는지, 숨겨진 위험이나 취약점은 없는지, 제 재정이 안전한지, 절대적으로 안전한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나는 나의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었다. 돌 하나하나를 쌓아 올렸다. 나는 내 병력을 전장에서 빼는 것이 아니라 성벽을 쌓고 있었다. 이수진 팀장은 안경 너머로 나를 보았고 그녀의 시선에는 어제 내가 봤던 그런 거만한 연민이 한 방울도 없었다. 그녀는 고객을 보고 있었다. 진지한 고객을. 이해합니다, 고객님.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업무적이고 차분했다.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죠. 다음 2시간은 나에게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과 같았다. 우리는 숫자, 논리, 전략이라는 같은 언어로 이야기했다. 내가 질문하면 그녀는 명확한 답변을 주었다. 우리는 내 모든 예금, 연금, 계좌를 확인했다. 그녀는 나에게 새로운 보안 방법들, 2단계 인증, 보안 코드 등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나는 최근 몇 년 동안 이달 말까지 연금이 충분할까? 같은 생활 문제만 해결하는 데 익숙해졌던 내 정신이 날개를 펴는 것을 느꼈다. 나는 다시 나의 영역으로 돌아왔다. 이것은 복잡한 다단계 문제를 푸는 것과 같았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내주 계좌에 연결된 추가 카드에 대해 이야기했다. 한때 내가 가벼운 마음으로 유라에게 주었던 바로 그 카드였다. 얘야, 부담 갖지 말고 식료품도 사고 은서를 위해서나 집을 위해서 필요한 것도 사렴. 나는 그때 우유, 신선한 빵, 손녀를 위한 과일 봉지를 상상했다. 하지만 우리가 뽑아본 거래 내역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비싼 커피숍의 커피, 레스토랑에서의 점심, 화장품 가게에서의 소소하지만 잦은 구매들. 각 거래가 작은 바늘처럼 나를 찔렀다. 나는 인색한 사람이 아니었다. 아니, 하지만 나는 이것에서 하나의 시스템을 보았다. 나를 자원으로 조용히,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시스템을. 이 카드는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수진 팀장이 제안했다. 아니면 한도를 설정할 수도 있고요. 한도요? 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한도를 설정하죠. 은행을 나왔을 때 낮은 한창이었다. 나는 거리를 걸으며 오랜만에 내가 그림자가 아님을 느꼈다. 나는 체스판 위의 기물이었고 아마 가장 강한 기물은 아닐지라도 나는 판 위에 있었고 게임의 규칙을 알고 있었다. 집에는 여전히 차가운 침묵이 흘렀다. 그들은 나와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다. 일찍 나가고 늦게 들어왔다. 주방에서 마주치면 그들은 마지못해 좋은 아침이라고 중얼거리고는 눈을 돌렸다. 그들의 침묵은 비난이었다. 그들은 내가 사과하고 뉘우치고 은행에서의 굴욕적인 불복종에 대해 용서를 구하기를 기다렸다. 그들은 모성 본능이 이겨서 내가 다시 순종적이고 유순하고 죄책감을 느끼는 존재가 되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그들은 헛되이 기다렸다. 나는 내 삶을 살았다. 나는 책을 많이 읽었고 몇 년 동안 건드리지 않았던 체스 문제를 풀었다. 나는 다락방에서 오래된 대학 시절 정수론 강의 노트를 꺼냈다. 잊혀진 공식들, 우아한 증명들.
그것은 오랜 친구를 만나는 것 같았다. 나는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내 정신이 깨어나고 더 날카롭고 명료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고 금요일 저녁에 천둥이 쳤다. 나는 안락의자에 앉아 고대 로마 역사책을 읽고 있었다. 침묵은 분노에 차돌아가는 열쇠 소리에 깨졌. 문이 벌컥 열렸다. 문 앞에는 유라가 서 있었다. 얼굴은 얼룩덜룩하게 붉었고 눈에서는 번개가 쳤다. 그녀는 거실로 뛰어들어와 소파에 핸드백을 던졌다. 그 뒤를 얻어맞은 개처럼 민준이 따라 들어왔다. 유라는 허리에 손을 얹고 내 앞에 멈춰섰다. 어머님, 이게 무슨 짓이에요? 그녀가 씩씩거렸다. 나는 서둘러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문단의 끝까지 읽고 조심스럽게 책갈피를 끼워 넣은 후에야 천천히 그녀를 향해 고개를 들었다. 무슨 말이니, 유라야, 모르시겠어요? 제 카드요, 안 긁혀요. 백화점에서 가방을 골랐는데 계산대에서 거절당했어요. 제 망신이 어땠겠어요? 다들 저를 쳐다봤어요. 점원은 제가 도둑인 것처럼 쳐다봤다고요. 그녀는 거의 소리를 질렀다. 나는 그녀를 조용히, 어쩌면 너무 조용히 쳐다보며 침묵했다. 내 침묵은 그녀를 더욱 화나게 했다. 그때 민준이 끼어들었다. 그는 목소리에 자상함을 담으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 모든 말에서 가식이 묻어났다. 엄마, 왜 그러세요? 또 뭘 깜빡하셨나 보네요. 카드 대금을 안 내셨거나 뭐 그런 거겠죠. 그냥 은행에 전화하면 다 해결해 줄 거예요. 그는 나를 철없는 아이처럼 지점장실에서 말했던 것과 똑같은 억양으로 말했다. 그들의 전술은 변하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나를 노망난 늙은이, 단지 삐쳐서 사소하고 무의미한 장난을 치는 존재로 여겼다. 그들은 나를 상대로 보지 않았다. 그저 귀찮은 장애물로 보았다. 나는 고개를 약간 기울여 아들을 보았다. 그리고 유라에게로 분노로 일그러진 그녀의 얼굴로 시선을 옮기고 조용히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대답했다. 카드는 고장 나지 않았다. 나는 잠시 멈춰 말의 여운을 남겼다. 하루 한도를 바꿨을 뿐이다. 이제 빵과 우유를 사기에는 충분할 거다. 그리고 나는 다시 책으로 시선을 돌려 대화가 끝났음을 알렸다. 그 방에 그런 침묵은 없었다. 그것은 폭탄이 터진 후의 침묵이었다. 나는 공기가 그들의 충격으로 짙어지고 그 충격이 서서히 분노로 변해가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나를 보았고 나는 그들의 눈에서 내가 상냥하지만 노망난 엄마에서 악의적이고 복수심에 불타는 늙은이로 변해가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내 행동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은 그것에서 자신의 경계를 지키기 위한 차갑고 계산된 수를 보지 못했다. 그들은 단지 은행에서의 굴욕에 대한 늙은이의 복수라고만 보았고 그것이 나에게 유리했다. 상대를 과소평가하는 것은 어떤 게임에서든 가장 큰 실수다. 이런 식으로 나오시겠다. 민준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거짓된 걱정 없이 얼음 같은 분노만이 담겨 있었다. 노인네처럼 좀스럽게 복수하기로 하셨군요. 알겠습니다. 어머님에 대해 다 알겠어요. 그들은 돌아서서 큰 소리로 문을 쾅 닫고 자신들의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책과 함께 남았다. 로마인들은 현명했다. 그들은 전략과 방어에 일가견이 있었다. 늦은 저녁, 그들의 방이 조용해졌을 때 내 방문을 조용히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은서가 들어왔다. 그녀는 잠옷 차림이었고 걱정스러워 보였다. 할머니, 주무세요? 아니란다, 아가. 들어오렴. 그녀는 의자 끝에 걸터 앉아 용기를 내기 위해 잠시 침묵했다. 아까 두 분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그녀는 바닥을 보며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그 카드일 잊고 나서요. 부엌에 계셨어요. 제가 헤드폰 끼고 있는 줄 아셨나 봐요. 나는 기다렸다. 아빠가 엄마한테 화내지 말라고. 이게 오히려 자신들이 옳다는 걸 증명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녀는 눈물이 가득한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아빠가 그랬어요. 봐, 노인네가 완전히 정신이 나갔어. 애처럼 복수하잖아. 이건 우리한테 오히려 잘된 일이야. 곧 모두가 할머니가 제정신이 아니란 걸 알게 될 거야. 그녀는 말을 멈췄고 그녀의 뺨으로 눈물 한 방울이 굴러떨어졌다. 나는 손을 뻗어 그것을 닦아주었다. 그리고 두 분 다 웃었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내 안에 아무것도 흔들리지 않았다. 아픔도 원망도 없었다. 오직 확고하고 차가운 확신만이 있었다. 나는 모든 것을 올바르게 했다. 나의 수는 옳았다. 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은 그것을 잘못 해석했고 그것이 나에게 엄청난 이점을 주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규칙에 따라 자신들의 게임을 하고 있었다. 그들이 이미 내 체스판 위에서 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나는 은서를 안고 조용히 말했다. 울지 마라, 아가, 괜찮아, 가서 자렴. 그녀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나를 보았지만 순순히 따랐다. 그녀 뒤로 문이 닫혔을 때 나는 오랫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웃었다고? 글쎄,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정한 승자지. 월요일 아침 9시가 되기를 기다렸다가 나는 다시 은행에 있었다. 이수진 팀장은 나를 오랜 지인처럼 맞았다. 어서 오세요, 고객님. 요청하신 대로 지난 1년간의 모든 자금 이동 내역을 상세하게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녀는 내 앞에 두툼한 서류 뭉치를 놓았다. 나는 안경을 쓰고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꼼꼼히 살피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거래는 익숙했. 공과금, 약국, 식료품점, 유라 카드 계좌로의 이체. 나는 한 줄, 숫자 하나하나를 확인했다. 대학에서 그렇게 배웠다. 수학에는 사소한 것이 없다. 어떤 오차나 고려되지 않은 변수 하나가 전체 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 이수진 팀장은 가끔 커피를 마시며 조용히 나를 지켜보았다. 그녀는 이것이 나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재촉하지 않았다. 그리고 서류 뭉치의 중간쯤에서 나는 멈췄다. 지난 반년 동안의 몇몇 결제가 내 주의를 끌었다. 그것들은 전체 지출에 비하면 작고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도시감정평가법인이라는 이름의 회사 계좌로 2번의 이체, 그리고 강진철이라는 개인에게 3번의 이체. 이름이 어딘가에서 들어본 듯 희미하게 익숙했지만 어디서 들었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이수진 팀장님, 내 목소리는 완전히 차분했다. 이 거래들을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이런 결제를 한 기억이 없습니다. 그녀는 내게서 서류를 받아 자신의 안경을 썼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다. 네, 도시감정평가법인. 전문 분야는 주거 및 상업용 부동산 평가. 허가도 있고 모두 합법적이네요. 그녀는 모니터를 들여다보며 말했다. 그리고 2번째, 강진철 변호사. 주요 업무는 법률 상담. 전문 분야는 그녀는 미간을 찌푸렸다. 가족법, 성년 후견인 지정. 내 안이 차가워지지 않았다. 아니, 내 안에 얼음 사막이 형성되었다. 상담실의 공기가 갑자기 희박해졌다. 숨쉬기가 어려워졌다. 나는 종이 위에 그 이름들, 부동산 평가, 성년 후견인 지정을 보았고 그것들은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졌다. 이것들은 흩어진 조각들이 아니었다. 이것은 내가 알기도 훨씬 전부터 그들이 나를 상대로 시작한 게임의 수들이었다. 나는 은행에 간 것이 그들의 첫 수, 갬빗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틀렸다. 이것은 이미 중반전. 그들이 단지 나의 패배를 앞당기려 했던 엔드게임이었다. 고객님, 괜찮으세요? 이수진 팀장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나는 심호흡을 하며 폐에 공기를 채웠다. 네, 괜찮습니다. 나는 내 목소리의 단단함에 놀라며 대답했다. 팀장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사무실 전화를 좀 써도 될까요? 제 번호가 아닌 번호로 2통의 전화를 해야 해서요. 그녀는 말없이 전화기를 내 쪽으로 밀어주었다. 첫 번째 번호는
인터넷에서 찾은 도시감정평가법인의 번호였다. 나는 번호를 눌렀다. 안녕하세요. 나는 침착하고 업무적인 톤으로 말했다. 박선영이라고 합니다. 3개월 전 제 계좌에서 주소, 아파트 평가 비용이 지불되었습니다. 보고서 사본을 제 이메일로 받고 싶습니다. 제가 소유자이며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기 저편의 여직원이 무언가를 확인하고는 정중하게 대답했다. 네, 물론입니다. 의뢰인은 아드님이신 최민준 씨로 되어 있네요. 보고서는 그분 이메일로 발송되었습니다. 잠시만요. 고객님께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나는 어제 막 만든 이메일 주소를 불러주고 짧게 감사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었다. 내 손은 떨리지 않았다. 나는 복잡한 수술을 앞둔 외과 의사처럼 완전히 침착했다. 두 번째 전화는 더 어려웠다. 나는 강진철 변호사의 웹사이트를 찾았다. 사진 속에는 교활하고 눈알을 굴리는 자만심에 찬 미소를 띤 남자가 있었다. 나는 그의 번호를 눌렀다. 강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나는 시작했다. 내 목소리는 달라졌다. 나는 노인의 떨리는 음색과 약간의 혼란스러움을 섞었다. 나는 연기를 하고 있었다. 제 이름은 김영이라고 합니다. 최민준 씨가 추천해 주셨어요. 그분이 변호사님이 자기 어머니 일로 상담할 때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전화기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최민준 씨요? 그가 경계하며 되물었다. 네, 아주 유쾌한 청년이더군요. 어머니가 계신데 아시잖아요. 머리가 좀 안 좋으시다고. 아들이 어머니를 정말 걱정하더라고요. 변호사님이 인지기능 저하를 근거로 후견인 지정을 받는 절차를 다 설명해 주셨다고 하던데요. 저도 아버지 때문에 비슷한 상황이라. 아, 네, 기억납니다. 강 변호사의 목소리가 즉시 따뜻해졌다. 그는 고객을 알아보고 돈 냄새를 맡았다. 아주 복잡하지만 전망 있는 사건이었죠. 거기서는 올바른 서류, 진단서 같은 걸 모아서 당사자가 자신의 행동을 책임질 수 없다는 걸 증명하는 게 중요합니다. 최민준 씨와는 마침 전략을 짜고 있었죠. 나는 더 들을 필요가 없었다. 듣고 싶은 것은 다 들었다. 감사합니다.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나는 평소의 목소리로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나는 의자에 앉아 한 곳을 응시했다. 상담실은 조용했다. 이수진 팀장은 침묵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녀는 동정심으로 나를 보았지만 그녀의 시선에는 감탄도 섞여 있었다. 자, 이것이 전체 그림이었다. 체스판 위에 펼쳐진 내 상대의 모든 전략. 그들은 단지 내 계좌에 접근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빼앗고 싶었다. 내 집, 내 자유, 내 인격까지. 그들은 내 삶이 평방미터당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 알기 위해 감정평가사를 고용했다. 그들은 나를 합법적으로 지워버리고 모든 것을 대신 결정할 수 있는 무능력자로 만드는 방법을 알기 위해 변호사와 상담했다. 은행에서의 장면은 시작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의 몇 달에 걸친 계획의 절정이었다. 그들은 그것이 자신들의 승리, 체크메이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무언가 잘못되었다. 작고 예측 불가능한 변수, 사진을 든 내 손녀가 개입했다. 내가 방어선을 구축하려 했던 그 모든 불안정한 기반이 발밑에서 사라졌다. 하지만 나는 쓰러지지 않았다. 나는 내가 바위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내가 너무 가혹했나, 대화를 시도해봐야 했나 하는 마지막 한 방울의 의심마저 이 알무로 인해 완전히 타서 사라졌다. 이것은 다른 차원의 배신이었다. 단순히 돈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를 없애버리려는 차갑고 계산된 욕망이었다. 자산으로서 청산하고 정리하려는. 나는 이수진 팀장을 보았다. 저기요, 내가 조용히 물었다. 좋은 변호사 한 분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강진철 같은 사람 말고요. 진짜 변호사요.
이수진 팀장은 잠시 나를 보더니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명함집을 꺼내 카드 하나를 건네주었다. 윤지의 변호사입니다. 제게서 소개받았다고 말씀하세요. 가사 및 재산 분쟁 분야에서 신의 최고입니다. 냉정하지만 공정하죠. 나는 그 직사각형 종이 조각을 받았다. 그것은 방패처럼 무겁고 단단했다. 은행을 나와 나는 집으로 가지 않았다. 나는 명함에 적힌 주소로 직행했다. 윤지의 변호사의 법률사무소는 내 아파트에서 2블록 떨어진 오래된 건물에 있었다. 세상은 좁았다. 아니면 이것은 어떤 징조였을지도 모른다. 윤지의 변호사는 나와 비슷한 나이의 여성으로 단정한 쪽머리를 한 희끗희끗한 머리와 믿을 수 없을 만큼 맑고 똑똑한 눈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내 말을 끊지 않고 들어주었다. 나는 감정 없이 마치 수학 문제의 조건을 읽는 것처럼 사실을 담담하게 설명했다. 은행 방문, 사진, 손녀의 대화, 거래 내역, 감정평가사와 변호사에게 건 전화까지. 내 이야기가 끝났을 때 그녀는 잠시 동안 펜으로 노트를 두드리며 침묵했다. 박선영 여사님,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동정이 없었다. 상황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가 있었다. 체스를 두시는군요. 그렇죠? 딱 보면 알겠습니다. 몇 수 앞을 내다보시는군요. 아드님과 며느님은 장기를 두고 있지만 여사님은 체스를 두시는 겁니다. 그들은 다음 수밖에 못 보지만 여사님은 게임 전체를 보시는 거죠. 그녀는 새 종이를 꺼냈다. 자,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방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들에게 체크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메이트는 아니고요. 아직은요. 우리는 그들에게 게임이 끝났고 그들이 졌다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합니다. 그날 나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외로움이 아닌 고독을 느꼈다. 그것들은 다른 것이다. 외로움은 아무도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다. 고독은 당신이 스스로를 필요로 할 때다. 나를 잠기게 할 수도 있었던 배신의 쓴맛이 내 안에서 결정화되었다. 그것은 사라지지 않았다. 아니, 그것은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한 무언가로 변했다. 다이아몬드는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다. 그저 벨 뿐이다. 다음 며칠은 조용하고 집중적인 활동으로 가득 찼다. 나는 평소처럼 생활을 계속했다. 요리하고 책을 읽고 문제를 풀었다. 민준과 유라는 나의 겉으로 보이는 평온함을 보고 자신들의 생각이 옳았다고 완전히 확신했다. 나는 그들이 부엌에서 속삭이는 것을 들었다. 그들은 내 행동을 수동, 공격적인 침해의 한 단계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내가 다시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기행을 저지르기를 기다렸다. 그들은 내가 이미 술을 뒀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나의 다음 술을 기다렸다. 그리고 3일 후 저녁에 초인종이 울렸다. 내가 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제복을 입은 택배기사가 서 있었다. 최민주님, 김유라님 앞으로 온 등기입니다. 그가 보고했다. 서명 필요합니다. 곧 나올 거예요. 나는 아들을 불렀다. 민주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방에서 나왔다. 기사와 두꺼운 A4 용지 크기의 서류 봉투를 보고 그는 놀랐다. 유라가 그의 어깨너머로 엿보았다. 이게 뭐야? 그녀가 물었다. 몰라. 여기 서명하세요. 민주는 기사의 서류에 재빨리 서명했다. 그는 봉투를 받았다. 발신 주소는 없고 수신인 이름과 윤지의 법률사무소에 직인만 찍혀 있었다. 이것이 그들을 불안하게 했다. 그들은 거실로 들어갔고 나는 천천히 그들을 따라갔다. 나는 앉지 않고 문가에 서서 지켜보았다. 민주는 조급하게 봉투를 찢었다. 유라가 그의 어깨너머로 들여다보았다. 그는 스테이플러로 고정된 서류 뭉치를 꺼냈다. 첫 장에는 굵은 글씨로 신뢰관계 종료 및 요구사항에 대한 공식 통지라고 인쇄되어 있었다. 나는 내 아들의 얼굴이 변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첫 페이지를 눈으로 훑었다.
그의 거만한 미소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는 페이지를 넘겼고 또 한 장을 넘겼다. 그의 숨이 가빠지고 불규칙해졌다. 유라가 그에게서 서류를 빼앗았다. 탐욕스럽게 글줄을 훑는 그녀의 눈이 공포로 커졌다. 그것은 애원하는 편지도 상처받은 늙은이의 불평도 아니었다. 그것은 차갑고 무자비한 법률 문서였다. 거기에는 조항별로 나의 요구사항이 기술되어 있었다. 첫째, 내 계좌, 카드 및 금융자산에 대한 모든 위임장과 접근 권한의 즉각적인 무효화. 둘째, 그들의 지속적인 거주가 내 사유재산권 침해로 간주되므로 24시간 이내에 내 아파트 열쇠를 반환할 것을 요구. 셋째, 나의 서면 동의 없이는 의료 및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나의 행위 능력을 제한하려는 모든 행위에 대한 공식적인 금지. 하지만 그들을 충격에 빠뜨린 것은 이것이 아니었다. 마지막 문단이 그들을 무너뜨렸다. 그것은 건조한 공문서체로 쓰여 있었지만 그 안의 모든 단어는 치명적인 정확성으로 무장되어 있었다. 상기 요구사항의 근거는 소유주에게 알려진 다음과 같은 사실의 기인함, 즉 금년 5월 12일자로 상기 아파트의 시장 가치 감정을 위해 도시감정평가법인에 지불된 서비스 비용, 그리고 허위의 인지장애를 근거로 한 박선영 씨에 대한 후견인 지정 문제와 관련하여 강진철 변호사와 진행한 수차례의 상담 비용이 본인 계좌에서 지불되었음. 나는 그들이 사태의 끔찍함을 깨닫는 순간을 보았다. 그것은 마치 방에서 모든 공기가 빠져나간 것처럼 거의 물리적으로 느껴졌다. 그들의 모든 거만함, 나의 정신 이상에 대한 모든 확신, 그들의 모든 오만함이 한순간에 증발했다. 그들에게서 모든 껍데기가 벗겨졌다. 남은 것은 벌거벗은 동물적인 공포, 패닉뿐이었다. 그들은 서류를 보고, 나를 보고, 다시 서류를 보았다. 그들은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그들이 그렇게 쉽게 정리하려 했던 건망증 많고 산만하고 의심 많은 늙은이가 단순히 반격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정확하고 계산되고 압도적인 일격을 가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모든 것을, 모든 날짜, 모든 금액, 그들의 모든 비밀스러운 움직임을, 거짓과 나의 나약함에 대한 확신 위에 세워진 그들의 세계가 무너졌다. 그들은 나를 보았고 나는 그들의 눈에서 마침내 내가 몇 년 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보았다. 그들은 어머니도 자원도 문제도 보지 않았다. 그들은 상대를 보았고 그 상대가 방금 자신들에게 체크를 선언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다음 수는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정신을 차린 것은 민준이 먼저였다. 서류가 그의 힘 빠진 손가락에서 떨어져 마룻바닥에 흩어졌다. 그는 내게 한 걸음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공포와 절망이 뒤섞인 표정으로 일그러졌다. 엄마, 그가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내가 어린 시절부터 알던 그 음색이 섞여 있었다. 범죄 현장에서 잡힌 변덕스러운 아이의 음색. 엄마, 이건 엄마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다 오해라고요. 오해? 유라가 메아리처럼 되받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유리의 쇠를 긁는 소리처럼 높고 날카로웠다. 그녀는 민준을 밀치고 앞으로 나섰다. 자상한 며느리의 가면은 찢겨졌고 그 아래에는 탐욕스럽고 사악한 얼굴이 있었다. 무슨 오해? 다 어머님 때문이에요. 어머님의 그 노인성 편집증 때문에 모든 걸 뒤집어 놓으신 거라고요. 저희는 잘해보려고 한 거예요. 어머님을 걱정해서. 그들은 내 서재, 나의 성역, 내가 항상 안전하다고 느꼈던 장소로 쳐들어왔다. 그들은 이 경계마저 침범했다. 나는 말없이 내 낡은 안락의자로 가서 앉았다. 나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나는 관찰자였다. 나는 그들 스스로가 만든 태풍이 이제 내 주위에서 어떻게 휘몰아치는지 지켜보았다. 엄마, 내 말 좀 들어봐요. 민준이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내 눈을 들여다보려 애썼다.
그 변호사 사기꾼이에요. 우리를 속였어요. 감정평가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이 우리를 부추겼어요. 우리는 그냥 알아보려고, 그냥 엄마 자산, 이 아파트를 어떻게 지킬지 이해하려고 한 거예요. 혹시 엄마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우리가 뭘 해야 할지 모르니까요. 그냥 예방 조치였어요. 가스라이팅. 얼마나 정확하고 차가운 단어인가. 나로 하여금 나 자신의 현실을 의심하게 만들려는 시도. 검은 것을 흰 것으로 보이게 하려는. 나는 무릎 꿇고 있는 40살 아들을 보며 차가운 거리감 외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나는 그가 10살 때 비싼 화병을 깨고 고양이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할 때도 똑같이 무릎을 꿇었던 것을 기억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지킨다고요? 유라가 끼어들었다. 그녀는 우리의 갇힌 호랑이처럼 서재를 왔다 갔다 했다. 무슨 보호 타령이에요? 우리가 어머님을 끌고 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머님한테 우리 인생, 우리 시간을 쓰고 있다고요. 그런데 어머님은 옥좌에 앉은 여왕처럼 이 아파트에 앉아서 외아들을 돕기 위해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시잖아요. 정상적인 엄마라면 마지막 남은 것까지 다 줬을 거예요. 비난, 고전적인 수법. 모든 것을 뒤집어 희생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것. 나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내가 얼마나 여러 번 이런 비난을 말없이 삼켰는지 생각했다. 내가 단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 평방미터를 차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공기를 마시고 있다는 이유로 얼마나 여러 번 죄책감을 느꼈는지. 하지만 오늘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 말을 끊으며 이야기했다. 민주는 동정심, 추억, 모성애에 호소하려 했다. 그는 아버지 없이 보낸 힘든 어린 시절, 항상 얼마나 힘들었는지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항상 그의 주요 자원이었던 그 모든 것을 용서하는 사랑을 나에게서 이끌어내려 했다. 반대로 유라는 독을 뿜어냈다. 그녀는 나를 이기심, 무정함, 남편에게 창업 자금을 주지 않아 그의 인생을 망쳤다고 비난했다. 그녀는 내가 그들을 결코 사랑하지 않았고 오직 나 자신과 내 책들만 생각했다고 소리쳤다. 이것은 조종의 완벽한 폭풍이었다. 죄책감, 동정, 비난, 가스라이팅. 그들은 자신들의 무기고에 있는 모든 것을 나에게 던졌다. 그들은 내 방어를 뚫고 균열을 찾고 어떤 감정이든 붙잡으려 했다. 나는 그저 내 의자에 꼿꼿이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었다. 나는 그들의 더럽고 절박한 파도가 부서지는 바위였다. 나는 그들을 보았고 그들의 속을 꿰뚫어 보았다. 궁지에 몰린 약하고 겁에 질린 두 사람. 그들의 세계는 무너지고 있었고 그들은 패닉에 빠져 그 잔해를 붙들려 하며 지진의 원인을 기초 탓으로 돌리고 있었다. 그들의 장광설은 점차 사그라들었다. 외침은 뒤죽박죽인 중얼거림으로 그리고는 무겁고 불규칙한 호흡으로 바뀌었다. 그들은 지쳤다. 서재에는 그들의 무력한 분노로 가득 찬 침묵이 흘렀다. 그들은 할 수 있는 모든 말을 했다. 이제 내 차례였다. 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어 먼저 유라를 보았다. 그리고 무릎 꿇고 서 있는 민준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내 목소리는 낮고 평탄했다. 그 안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었다. 오직 사실의 진술만이 있었. 5월 12일 너희는 내 집을 평가하기 위해 50만 원을 지불했다. 나는 각 단어의 무게를 실으며 잠시 멈췄다. 너희는 내 정신에 대해 변호사와 상담했다. 그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들은 나를 보았고 나는 그들에게 단순하고 끔찍한 깨달음이 와 닿는 것을 보았다. 그들의 모든 외침, 모든 변명, 모든 조종, 이 모든 것이 무의미했다. 나는 알았다. 나는 단지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들 배신의 본질, 가장 어둡고 가장 깊은 본질을 알았다. 더 이상 논의할 것은 없다. 내가 끝맺었다. 그 순간 그들은 완전히 무너졌다.
육체적으로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그들의 모든 허세, 모든 기세가 사라졌다. 그들은 나를 보았고 그들의 눈에는 공포가 있었다. 그들은 마침내 나를 보았다. 엄마도 늙은이도 조종의 대상도 아닌 가장 비열한 방식으로 자신들을 배신한 한 인간을 보았다. 그리고 그 인간은 울고 애원하는 대신 차분하고 체계적으로 그들의 모든 기물을 판에서 제거해버렸다. 민주는 천천히 무릎에서 일어섰다. 그는 나를 낯선 사람처럼 자신이 그 논리를 이해할 수 없는 다른 세계의 존재처럼 쳐다보았다. 유라는 책장에 기댄 채 침묵했고 그녀의 눈에는 패닉이 넘실거렸다. 나는 그들에게 메이트를 선언했다. 조용하고 소리 없지만 절대적인 메이트. 그들은 내가 더 사악하거나 교활해서 진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나를 과소평가했기 때문에 졌다. 그들은 폰과 게임을 한다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퀸과 게임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텅 빈 판 위에서 나의 공격 아래서 있었고 도망칠 곳은 없었다. 그들은 말없이 서재를 나갔다. 1시간 후 서둘러 몇 가지 물건을 챙겨 그들은 아파트를 떠났다. 열쇠는 현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나는 그것들을 보았. 2개의 작은 금속 조각. 그것들은 더 이상 통제의 상징이 아니었다. 이제 그것들은 나의 해방의 상징이었다. 나는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궁지에 몰린 짐승은 마지막 가장 절박한 도약을 할 수 있다. 그들의 마지막 공격은 논리나 법이 아닌 대중, 감정, 여론을 겨냥한 것이었다. 2주 후 내 사촌 언니가 칠순잔치를 열었다. 우리 대가족이 모두 모였다. 이모, 삼촌, 사촌 형제자매들과 그들의 자녀들까지. 언니는 경기도 근교에 살았고 잔치는 큰 뷔페 식당을 빌려 열렸다. 나는 가고 싶지 않았다. 내 아파트의 고요함과 평화만으로도 충분했다. 하지만 은서가 고집을 부렸다. 할머니, 가셔야 해요. 그녀가 너무나 진지하게 말해서 나는 거절할 수 없었다. 식당은 대화와 웃음소리로 윙윙거렸다. 친척들이 내게 다가와 건강을 물었다. 나는 정중하지만 짧게 대답했다. 나는 그들이 호기심과 동정심으로 나를 보는 것을 알았다. 소문은 이미 퍼져나갔다. 나는 그들이 어떤 버전을 들었는지 알았다. 민준과 유라의 버전, 정신이 좀 이상해진 불쌍한 늙은 어머니에 대한 버전. 민준과 유라는 관심의 중심에 있었다. 그들은 흠잡을 데 없이 차려입었다. 유라는 화려한 드레스를, 민주는 비싼 정장을 입었다. 그들은 사랑하지만 고통받는 자식들의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했다. 그들은 모두와 포옹하고 모두에게 동정적으로 미소 지었으며 내 이야기가 나오면 그들의 얼굴은 슬픈 표정이 되었다. 그리고 저녁이 절정에 달했을 때 모든 축사와 건배가 끝난 후 민준이 발언을 요청했다. 그는 손에 잔을 들고 홀 중앙으로 나왔다. 음악이 멎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그는 멀리서부터 시작했다. 가족의 가치, 부모님에 대한 사랑, 어른들을 돌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눈에는 눈물이 반짝였다. 이것은 가장 감상적인 관객을 위한 연극이었다. 그리고 관객은 귀를 기울였다. 이 잔을 들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제 어머니 박선영 여사님을 위해서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가족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너무 힘듭니다. 저희 가장 가깝고 사랑하는 사람이 변해가는 것을, 그분의 정신이 흐려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의심이 많아지셨어요. 어떤 음모론 같은 걸 믿으시고요. 그는 나를 온 세상의 슬픔을 다 담은 눈으로 쳐다봤고 몇몇 마음 약한 이모들은 눈물을 글썽였다. 나는 내 테이블에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었다. 그저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어머니는 저희를 멀리 하십니다. 저희를 적으로 여기세요. 그리고 가장 끔찍한 것은 우리 딸 은서가 여기에 휘말렸다는 겁니다. 사춘기의 반항,
부모에게 반항하고 싶은 마음. 이 모든 것이 은서가 어머니의 망상을 지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를 부추겨 저희에게 등을 돌리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도우려고 하지만 밀쳐내십니다. 저는 단지 여러분 모두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어머니가 어떻게 행동하시더라도 저희는 항상 어머니를 사랑할 겁니다. 저희는 어머니를 버리지 않을 겁니다. 끝까지 어머니를 위해 싸울 겁니다. 그는 연설을 마치고 잔을 마셨다. 홀은 침묵에 잠겼다. 이어서 드문드문 동정적인 박수가 터져나왔다. 나는 수십 개의 시선을 느꼈다. 그 안에는 연민이 있었다. 내가 은행 지점장의 눈에서 봤던 그 굴욕적이고 끈적끈적한 연민. 그들은 그를 믿었다. 그림은 완벽했다. 고통받는 고귀한 아들, 은혜를 모르는 노망난 어머니, 그리고 반항적인 문제아 10대. 그의 마지막 갬빗은 거의 성공할 뻔했다. 그는 나를 고립시키고 온 가족 앞에서 미친 사람으로 만들어 내 이후의 모든 행동이 병의 증상으로 인식되게 하려 했다. 그 순간 내 옆에 앉아있던 은서가 조용히 일어섰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 한마디도. 그녀는 단지 자신의 휴대폰을 꺼냈다. 홀에는 어리둥절한 침묵이 흘렀다. 모두가 휴대폰을 손에 든 채 홀 중앙에 서 있는 15살 소녀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테이블 위의 휴대폰들이 조용히 진동하기 시작했다. 하나씩 하나씩 카카오톡 알림음이 들렸다. 맞은편에 앉아있던 사촌 오빠가 놀라 자신의 스마트폰을 보았다. 옆에 앉아있던 이모가 안경을 썼다. 홀에는 어리둥절한 속삭임이 퍼졌다. 은서는 모든 사람이 전송된 파일을 열 때까지 태연하게 기다렸다. 그리고 그녀는 그저 자기 자리에 앉아 내 손을 잡았다. 나는 얼굴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았다. 그들의 연민과 동정이 먼저 어리둥절함으로, 그 다음엔 충격으로, 그리고는 차갑고 경멸적인 분노로 바뀌는 것을. 그들의 휴대폰 화면에는 두 개의 이미지가 있었다. 첫 번째는 도시감정평가법인의 청구서 스캔본으로 내 아파트 주소와 5월 12일 잔날짜, 그리고 금액이 명확하게 적혀 있었다. 두 번째 이미지는 그 평범함 때문에 더욱 끔찍했다. 그것은 카카오톡 대화 캡처 화면이었다. 발신자는 아빠, 수신자는 엄마. 유라의 첫 메시지. 어머님이 대출 서류에 서명 거부하셨어. 이제 어떻게? 그리고 내 아들 민준의 답장. 어떤 총알보다도 빠르게 그의 평판을 죽여버린 그 문장. 은행에서 체스 어쩌고 한 건 실패야. 변호사 말이 이제 의사 진단서가 필요하대. 그건 내가 작업해 볼게. 홀에는 죽음 같은 침묵이 흘렀다. 아무도 더 이상 나를 동정의 눈으로 보지 않았다. 모든 시선이 달궈진 바늘처럼 민준과 유라에게 꽂혔다. 그들은 자신들의 테이블에 앉아 종이장처럼 하얘져 있었다. 연극은 끝났다. 막이 내렸고 관객들은 추하고 더러운 이면을 보았다. 폭로는 완전하고 공개적이며 절대적이었다. 아무런 설명도 필요 없었다. 이 두 개의 이미지가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차가운 계산, 배신, 냉소적인 거짓말의 이야기. 가장 먼저 참지 못한 것은 내 사촌 오빠, 존경받는 퇴역 대령인 작은아버지였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그들의 테이블로 다가가 민준을 똑바로 쳐다보며 조용하지만 홀 전체가 들을 수 있도록 말했다. 넌 내 어머니 아들 자격이 없다. 그것이 전부였다. 그들의 추락은 빠르고 최종적이었다. 아무도 더 이상 그들과 같은 테이블에 앉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들은 온 가족의 얼음처럼 차가운 경멸의 시선을 받으며 홀을 떠났다. 패배하고 파괴되었다. 내가 아닌 그들 자신의 비열함에 의해 그 칠순잔치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조용했다. 은서는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잠들었고 나는 버스의 어두운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들을 보며 아주 오랜만에 내가 나의 감옥이 아닌 나의 요새로 돌아가고 있음을 느꼈. 몇 달이 지났다.
내 아파트의 침묵은 달라졌다. 이전에는 울리는 듯한 말하지 못한 비난과 또 다른 침입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찬 침묵이었다. 그들이 떠난 후에는 귀가 먹먹할 정도로 방금 폭풍이 지나간 집처럼 텅 빈 침묵이었다. 그리고 이제는 평화롭고 깊었다. 그것은 나와 함께 숨 쉬었. 이것은 고독의 침묵이 아니라 평온으로 가득 찬 고독의 침묵이었다. 나는 거의 아무것도 옮기지 않고 이곳의 모든 것을 바꾸었다. 단지 그것들의 용도를 바꾸었을 뿐이다. 수십 년 동안 가족 식사를 위해 사용되었던 큰 참나무 식탁은 희생의 재단에서 지적 전투의 장으로 변했다. 나의 과거, 이루지 못한 삶에 먼지 쌓인 증거들을 보관하던 낡은 책장들은 미래의 챔피언들을 위한 도서관이 되었다. 공기마저 변했다. 의무감으로 굽던 파이 냄새 대신 이제는 오래된 나무와 책종이 그리고 내가 큰 도자기 주전자에 우리던 민트차의 은은한 향기가 떠다녔다. 오늘 거실은 시끄러웠지만 그것은 올바른 소음이었다. 다음 수를 고민하는 7살 소년의 집중된 숨소리, 체스 시계의 조용한 딸깍 소리, 조바심 내는 따은 머리 소녀가 꼼지락거리는 의자에 삐걱거리는 소리. 은서가 초심자 중 한 명에게 스페니쉬 오프닝이 무엇인지 속삭이며 설명하는 소리. 나는 창가에 놓인 내 안락의자에 앉아 방 전체를 볼 수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4개의 체스판이 놓여 있었다. 8개의 어린 머리들이 흑백의 판 위로 숙여져 있었다. 이것은 박선영 유소년 체스클럽, 나의 클럽의 첫 모임이었다. 아이디어는 즉흥적으로 떠올랐다. 그 사건 이후 체스계의 오랜 지인들이 지지를 표하기 위해 나를 찾아오기 시작했다. 그중 한 명인 지역 체육관 코치가 가장 어린 아이들을 가르칠 공간이 부족하다고 불평했다. 그리고 나는 갑자기 깨달았다. 높은 천장과 넓은 방을 가진 이 아파트는 내 과거의 무덤이 되어서는 안 된다. 미래를 위한 인큐베이터가 되어야 한다. 은서는 내 아이디어를 열광적으로 지지했다. 그녀는 직접 우리가 지역 도서관과 바로 그 체육관에 붙일 안내문을 디자인했다. 그녀는 내가 테이블을 배치하고 기물을 닦는 것을 도왔다. 그녀는 가장 어린 아이들을 맡아 내가 한때 그녀에게 보여주었던 기초를 참을성 있게 설명해 주었다. 나는 손녀를 보았다. 그녀는 테이블 사이를 오가며 아이들의 어깨 너머로 들여다보고 조용히 무언가를 알려주고 미소 지었다. 그녀에게는 민준이 말했던 그런 사춘기의 모남이나 반항심이 한 방울도 없었다. 그녀에게는 오직 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지혜와 힘이 있었다. 그녀는 나의 유일하지만 가장 믿음직한 동맹이었다. 그녀는 나를 구한 것이 아니었다. 아니, 그녀는 단지 내가 들어가기 두려워했던 문을 보여주고 나에게 열쇠를 주었을 뿐이다. 오랫동안 고민하던 소년이 마침내 수를 두어 비숍을 움직였다. 그의 상대인 그 따은 머리 소년은 즉시 자신의 나이트를 잡고 승리의 외침과 함께 체크라고 외치며 필요한 칸에 놓았다. 소년은 분해서 거의 울 것 같은 표정으로 미간을 찌푸렸다. 나는 의자에서 일어나 그들의 테이블로 다가갔다. 어디 한번 보자. 내가 조용히 말했다. 절망적인 상황처럼 보이는구나. 그렇지, 민수야. 하지만 생각해보자. 때로는 가장 강한 수는 공격이 아니라 조용한 방어란다. 봐, 네가 킹을 이쪽으로 옮기면 나는 기물을 움직이지 않았다. 단지 손가락으로 가리켰을 뿐이다. 소년이 보았고 그의 눈이 커졌다. 그는 보았다. 그는 함정에서 빠져나갈 구멍, 출구를 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단순한 기쁨이 아닌 깨달음이 떠올랐다. 그것은 내가 최근 몇 년 동안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운 것이었다. 다른 사람의 정신 속에서 질서가 태어나는 순간, 혼돈이 전략으로 변하는 순간, 나는 내 의자로 돌아왔다. 햇빛이 마룻바닥에, 아이들의 정수리에, 조각된 나무 기물들 위에 떨어지고 있었다. 그 빛 속에서 나는 내 모든 삶을 보았다. 다른 사람의 안락함을 유지하는데
허비된 수십 년. 복잡한 방정식을 풀기 위해 만들어진 내 분석적인 정신이 셔츠를 꿰매고 가계부를 계산하는데 얽매여야 했던 세월. 나는 다른 사람의 게임에서 그들이 보기에 더 가치 있는 기물을 구하기 위해 끊임없이 희생되던 기물이었다. 나는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의무라고 생각하며 나 자신, 내 꿈, 내 시간을 계속해서 내주었다.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았다. 그 모든 결정, 모든 희생, 모든 삼켜버린 비난. 이 모든 것이 여정의 일부였다. 나를 이곳, 이 의자, 체스 기물의 조용한 딸깍 소리로 가득 찬 이 햇살 가득한 방으로 이끈 여정. 아마도 진정으로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우려면 먼저 노예의 잔을 바닥까지 마셔야 하는지도 모른다. 나는 은서를 보았다. 그녀는 내 시선을 알아채고 미소 지었다. 이것은 우리의 조용한 공동의 승리였다. 나는 내 아들과 며느리가 어떻게 될지 몰랐다. 그들이 도시를 떠났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나는 상관없었다. 내 모성애는 죽지 않았다. 아니, 단지 변형되었을 뿐이다. 그것은 더 이상 맹목적이고 모든 것을 용서하지 않았다. 그것은 눈을 뜨고 요구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은 이 소녀와 체스판 위로 몸을 숙인 이 아이들의 것이었다. 내 입가에 가볍고 진정한 미소가 떠올랐다. 억지 미소도 예의상의 미소도 아닌 영혼 가장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미소. 몇 년 동안 나는 다른 누군가를 위해 게임을 해왔다. 이제 모든 수는 나의 것이었다. 박선영 여사님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조용한 힘, 뒤늦은 깨달음, 그리고 때때로 자신의 자유를 위해 치러야 하는 그 엄청난 대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위험한 적이 될 수 있으며 사랑과 자기 희생의 게임이 생존을 위한 전쟁으로 변할 때를 제때 알아차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박선영 씨가 너무 냉정하게 행동했고 배신의 차가운 복수로 답했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다른 분들은 그것이 자신과 자신의 집, 그리고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반박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인공은 올바르게 행동했을까요? 여러분에게 있어 파괴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용서하는 것과 잔인해 보일 수 있는 정의 사이에 그 미묘한 경계는 어디에 있나요? 그녀가 아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고 대화하고 용서하려 했어야 할까요? 아니면 그녀의 차갑고 계산적인 전략이 주어진 상황에서 유일하게 올바른 해결책이었을까요? 저희는 여러분의 의견이 정말 궁금합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녀의 입장에서 어떻게 행동했을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야기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특히 흥미롭거나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댓글로 질문해주세요. 저희는 여러분이 쓰시는 모든 글을 즐겁게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았다면 저희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해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지지는 저희의 작업에 대한 최고의 보상이자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영감입니다. 모든 일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